오늘 사건은 그냥 제가 원래 오프닝이 따로 하죠. 근데 이 사건은 오프닝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내가 뭐 들은 거지?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올 사건이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유럽 체코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쿠룸이라는 마을인데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고요. 조용하고 안전하고 사람도 잘 안 와요. 주변에 와이너리가 있어서 와인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찾긴 하는데 그렇게 알려진 관광지 그런 느낌의 마을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조용한 마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생겨요. 그게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2007년 5월 7일이었어요. 이른 아침이었는데 에드워드라는 젊은 남자가 집에서 기기를 하나 설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이비 모니터 있죠? 한국에서는 뭐 스마트캠, 홈캠이라고 하던데 아기 방에 카메라 설치해두고 엄마 아빠는 옆방에서 모니터로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아기 무슨 일 있나 없나, 아기 우나 안 우나 소리도 들리고 실시간으로 보기도 하고 녹화 기능도 있어요. 에드워드는 와이프가 임신했거든요. 미리 준비를 합니다. 최신형 모니터 장만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나게 설치를 해요. 에드워드는 다 설치했어요. 아기 방에 카메라 다 설치하고 아기 방에 연결된 카메라를 찾습니다. 보자, 내가 설치한 카메라가 어떤 거지, 어떤 장면이지 채널을 막 찾아요. 근데 갑자기 치치칙 하더니 화면에 뭔가 나온 거예요. 에드워드는 우리 아기 방인가? 한 0.5초? 1초? 생각하다가 저게 뭐야? 에드워드가 본 화면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미리 경고 드리는데 약간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 장면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 무섭죠? 뭐 같아요? 머리카락. 이건 에드워드가 설치한 카메라가 아니에요. 우리 아기 침대가 있는 방이 아니야. 웬 낯선 장소인데 처음 보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남자아이처럼 보였고요. 그냥 언뜻 봤을 때는 한 8살? 9살? 근데 섬뜩한 게 아니 아이가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주변이 캄캄했죠. 얼굴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딘가 어두운 방 안이야. 거기서 눈만 이렇게 꿈뻑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가. 에드워드는 모니터를 보다가 계속 뭘까 저게 주시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화면을 딱 보니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심장이 덜컥. 마치 아이의 눈빛이 나를 꿰뚫어지게 보고 있는 듯한? 문제는 아이도 아이지만 장소예요. 여기가 아이 방처럼 보이지 않죠. 되게 어두워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뭐 어디 왔다 갔다 걸어갔다가 뛰어갔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그냥 이제 한 곳에서만 몸을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뭘까? 에드워드는 이 장비들 모니터랑 카메라 이거 새 건데 새 거라고 샀는데 혹시 누가 반품한 건가? 옛날에 쓰던 사람이 저장해 놓은 영상이 실수로 남아 있었던 건가? 왜냐면 이 카메라에 녹화 기능도 있거든요. 근데 녹화 목록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새 거야. 완전 새 거. 내가 처음으로 쓰는 건데? 그럼 이 영상은 뭐지? 에드워드는 찝찝하죠. 많이 찝찝하죠. 그러다 다시 채널을 여기저기 돌렸더니 이번엔 내가 설치한 카메라를 찾았어요. 우리 아기 보여주고 있는 채널이 나왔어요. 뭔가 오류가 있었나 보다. 내가 잘 설치한 건 맞네.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좀 깨름칙한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요. 이제 에드워드의 와이프가 출산을 했어요. 건강한 아기가 나왔고 부부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육아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시간 보내다가 아이는 침대에 잘 눕혀두고요. 부부 방으로 갑니다. 이젠 TV가 아니라 전용 모니터, 새로 장만한 거 큰 거 보고서 이제 아기를 지켜볼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에드워드는 채널을 왔다 갔다. 우리 아기 방이 몇 번이더라? 리모컨에 막 만지는데 갑자기 그 낯선 꼬마가 또 화면에 나온 거예요. 화면이 이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지지직 하는데 계속 비슷해. 한 아이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남자아이.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 솔직히 저 아기가 누구일까? 어느 집일까? 이것보다 이 화면이 도대체 나한테 왜 뜬 거야? 너무 섬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자세히 봤어요, 에드워드가. 이게 어떤 모습인가 아이가 살펴보니까 아이 양손이 이렇게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 같아. 뒤로 묶여 있든지 안 보여요. 손이 안 보여요. 그렇다고 밧줄이나 쇠사슬 같은 게 보이는 건 아닌데 그냥 움직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어딘가 손이 불편한가? 묶여 있나?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나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손 보여요? 아이가 무섭죠. 진짜 오지게 무서울 것 같아. 이거 만약에 나 TV 봤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 어, 애 얼굴 가까이에 빵을 가져와서 이런 뭐 빵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툭툭 떼가지고 먹여주는 거예요. 무슨 동물 먹이 주듯이. 에드워드는 너무 놀라고 무섭고 심장 쿵쾅쿵쾅 안 되겠다. 이거 뭔 일이 있는 거다.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봤을 때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경찰들은 에드워드 집 와서 녹화해 놓은 이 영상들이요, 다 자동으로 녹화가 되고 있었어요. 다 지켜보니까 이거 이웃집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메라 시스템이 주파수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에드워드 모니터에 남의 집 주파수가 잡힌 거지. 그 집도 아마 이 비슷한 베이비 모니터를 쓰고 있지 않을까. 경찰은 이거 그렇게 멀지 않은 집인 것 같은데요? 뭐 끼케야 반경 50m? 그리고 에드워드가 이 장면을 봤던 시간이 낮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화면은 캄캄해. 여긴 창문이 없는 방이거나 지하실이겠다. 경찰은 에드워드 씨, 혹시 동네에서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없나요? 분명 이웃집에 같은데 에드워드는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전혀.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 집이 있었어요. 어떤 엄마가 어린 딸이랑 남자 아들 둘이 3남매를 데리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대요. 근데 분명 봤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더래. 유일하게 그 집이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경찰은 에드워드가 알려준 곳 그 근처의 집들 전부 다 수색합니다. 띵동. 어느 집에서 여성 2명이 나왔어요. 30세의 클라라 마로바랑 클라라의 언니 34살의 카타리나 마로바였습니다. 마로바 자매라고 할게요. 마로바 자매는 친절해요. 경찰에 되게 협조적이고, 경찰은 혹시 아이 키우시나요? 물어보니까 동생 클라라가 네, 어린아이는 아니고요. 제 딸이 13살인데요. 이름은 애나예요. 혹시 남자아이는 없나요? 아니면 남자아이 키우는 집 아세요? 아니요. 우리 집엔 여자만 있는데요. 남자아이 잘 모르겠어요. 경찰은 그러세요? 하면서 집안을 쓱 들여다보는데 뭔가 알 수 없는 특이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이런 소리. 엄마 클라라 따라서 딸이 13살 애나입니다. 얼굴을 이렇게 빼꼼 내미는데요. 애가 약간 행동이 좀 이상해. 엉성한 게 자폐 증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픈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잠시 집안을 좀 봐도 될까요? 하면서 현관문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딸 애나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완전히 히스테리컬하게 문 앞으로 뛰쳐나오고 몸을 비틀고 경찰들 못 오게 막 막는 거예요. 클라라는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애나가 낯선 사람이 집에 오는 걸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실 제가 2년 전에 입양한 딸인데요. 좀 아파요. 경찰이 집에 오니까 좀 많이 놀랐나 봐요. 애나 괜찮아. 착한 아저씨들이야. 괜찮아, 우리 딸. 경찰은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어차피 경찰들은요, 남자아이를 찾고 있었거든요. 애나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자, 일단 잠시 집안 좀 보겠습니다. 그러자 클라라랑 언니 카탈리나의 자매가 표정이 싹 바뀌더니 근데 집안을 꼭 봐야 하나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애나가 많이 놀라서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경찰은 더 수상하죠.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다른 집도 다 보고 있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려요. 1분이면 돼요. 금방 끝나요. 자매는 마지못해서 뭐 후딱 보세요. 1분이에요. 경찰은 집안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두운 곳, 창고나 지하실, 뭐 아니면 창문이 없는 방 이런 게 없나 살펴봅니다. 근데 옆에서 애나가요. 무슨 원숭이처럼 계속 날뛰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거기다 그 음악 소리.
경찰도 무슨 최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게 다 소리가 섞이니까 수사하는데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집안은 그냥 멀쩡했는데 뒤쪽으로 가보니까 웬 문이 하나 있네? 문 앞에는 식탁 같은 걸로 막아놨어요. 딱 봐도 구조가 저거 지하로 들어가는 문 같은데 경찰은 문 손잡이 잡고 열어보려고 하니까 덜컹덜컹 잠겨 있어. 근데 이게 방문처럼요. 열쇠로 잠그거나 뭐 안에서 잠근 게 아니라 엄청 큰 철로 된 걸쇠랑 자물쇠가 걸려 있어요. 문을 완전 봉인해 버린 거예요. 이 문 잠겨 있는데 뭐예요? 좀 열어주세요. 그 순간에 언니 카타리나가요. 이 문은 집주인이 잠근 거라서 우리도 못 열어요. 저희도 계약할 때 지하실은 빼고 계약을 했거든요. 지하는 뭐 열어본 적도 없고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경찰은 뭐 어떻게 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집 분위기도 이상하고 안 되겠다. 일단 접자. 그러고 다시 에드워드 집으로 갔어요. 에드워드 집에 가서 에드워드 그 영상 좀 다시 보여주시죠. 그렇게 영상을 돌려보는데 화면은 깜깜해서 별 보이는 게 없었어요. 왜 안 잡혔지? 경찰은 볼륨을 최대한 키워봅니다. 무슨 소리가 나나 자세히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 정체 모를 음악 소리 클라라 집인 거예요. 모니터에 잡힌 거 클라라 집이 맞아. 심지어 경찰이 클라라 집 가서 대화하고 애나가 소리 지르고 뭐 난리친 거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경찰들 이 집이다. 본부에 지원 요청하고 경찰들 완전 무장해서 다시 클라라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킁킁킁. 경찰입니다. 당장 문 열어요.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순간에 경찰들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문, 지하실로 가는 문, 걸쇠를 망치로 부수려고 하는데 이때도 뒤에 숨어있던 애나가 나와서 눈을 막 크게 부릅뜨고 막 귀가 찢어지는 그 하이톤으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지랄 발광을 해요. 클라라는 경찰관님 우리 딸이 아파서 그렇게 막 행동하시면 안 돼요. 이 집안 이제 난장판이 됩니다. 경찰은 가만 보니 아니 클라라 엄마도 좀 이상해 보이고 뭐 아이는 아프다는데 얘가 13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애가 좀 어려 보이는 거예요. 하는 짓도 완전 애고 말도 잘 못해요. 이 와중에 경찰은 지하실 걸쇠를 부셨습니다. 근데 이게 잠금 장치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2중, 3중. 결국에 소방관이 출동해서 문을 아예 부셔버렸어요. 그렇게 문이 활짝 열리자 무슨 냄새야 이게? 경찰이 내려가 보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일단 악취가 코 속 깊숙이 밀려왔어요. 조명도 하나 없고요. 어두컴컴하고 습하고 더럽고 손전등 하나 켜서 내려가는데 경찰들도 그동안 다양한 냄새를 맡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역겨운 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손전등 비추면서 저 누구 있나요? 경찰입니다. 그러자 가느다란 팔이 축 늘어진 형체는 아이였지만 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괴한 모습의 남자아이였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갈라져 있고 겁에 질린 눈으로 손전등 이 불빛도 오랜만에 보는 건가 봐 피하고 있어. 그렇게 소방관이 와서 이제 아이를 안고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손전등에 뭔가 그림자가 하나 훅 지나갑니다. 뭐지? 돌아보니까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요. 2명이었어요. 알고 보니 형제 둘이 지하실에 갇혀 있었는데 8살 야콥 마로바랑 6살 안드레 마로바입니다. 너무 어려워 아이들이. 얘네는요 클라라의 아들이에요. 입양한 거 아니고 친아들. 경찰은 클라라랑 언니 카타리나 체포합니다. 아이들은 구출돼서 아동보호센터로 가요. 그때 딸 애나도 같이 가요. 근데 마음이 더 짠한 게 애들의 상태가 최악이었잖아요. 이 형이 야콥이요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저씨들 너무 멋져요. 고맙습니다. 애들이 되게 발달해요. 동생 안드레도. 반면에 입양한 딸 애나 있죠. 애나는 또 완전 반대였어요. 물론 애나가 장애가 있다. 좀 아픈 아이다. 라고 했는데 계속 엄마 카타리나 이모 만나게 해달라고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의사가 봤을 때는 애나가 뭔가 과거에 큰 트라우마를 겪었나 보다 심리치료를 하는데요. 근데 애나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똑같아. 한결같아.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방송사, 신문 기자들, 이 쿠름 원래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여기로 막 몰려듭니다. 체코 국민들이 분노하게 됐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13살 딸 에나가 실종됩니다. 에나는 동생들이랑 야콥이랑 안드레랑 같은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직원들은 어디 갔을까 애가 혹시 납치된 건가? 근데 경찰이 CCTV를 보니까요. 에나가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혼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걸어가고 있어. 시설 밖으로. 얘가 지능이 좀 떨어지는데 엄마가 보고 싶다고 가출한 건가? 이날부터 시설 직원들, 경찰들 수십 명 모여가지고 주변을 수색합니다. 수색팀은 마을의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되니까 금방 나오지 않겠어? 어디 있겠지. 목격자도 있겠지. 근데 에나의 머리카락도 안 보여요. 그러니 경찰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하죠. 가출을 했는데 누가 납치해서 감금했나?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일단 수색은 계속합니다. 자, 한편 야콥이랑 안드레 형제는 병원 치료도 받고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요. 이제 경찰이랑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지하실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데 그게 또 정말 충격적입니다. 먼저 엄마 클라라부터 알아볼게요. 클라라는 1977년 1월생이고요. 이 사건 벌어진 쿠름에서 멀지 않은 브루노라는 마을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랑 언니랑 살았는데 언니가 사건 당시 집에 있던 카타리나입니다. 근데 클라라랑 카타리나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어요. 사춘기 때부터. 근데 좀 극단적이다 싶을 정도로 교회에 집착을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클라라, 카타리나, 너희 자매는 선택받았어.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믿은 거예요, 얘네가.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심을 넘어서서 내가 영적으로 뭐 되나? 나에게 뭐 치유 능력이 있나?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매가요. 자해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같은 학교 애를 죽일 뻔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 죽이면 다시 부활시킬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결국엔 교장 선생님이 자매 이제 부모를 불렀죠. 엄마가 불러가지고 아무리 봐도 아이들이 이상합니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 꼭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왜요? 왜 우리 애들 정신병자 취급해요? 이딴 학교? 안 보내고 말지. 딸들 자퇴시켜버려요. 병원에도 안 가고. 그러다가 클라라가 성인이 되었을 때 18살 때 라덱이라는 남자를 만나요. 둘을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하고요. 첫째 야콥, 아까 그 형제들, 2년 뒤에는 둘째 안드레를 낳아요.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고 클라라는 취업도 하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비서로 일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인 가정이네. 이웃들도 저 엄마 되게 친절하고 사람 좋아 보여.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의 엄마였던 거지. 아이들도 건강했고 행복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클라라가 다시 그 망상에 빠집니다. 어린 시절 목사님 말씀? 나는 신에게 선택받았어. 난 특별해. 나에겐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옆에 있던 남편도 이상한 거예요, 와이프가. 점점 둘 사이는 나빠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돼요. 근데 아이들을 클라라 혼자 키우게 됐어. 이때 클라라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혼자 키우기 힘들 거 아니에요. 언니 나 좀 도와줘. 우리 아이들 좀 같이 보자. 그렇게 동생 집으로 들어옵니다. 큰아들 야콥은요. 농구랑 공룡을 좋아해서 거기 푹 빠져있는 전형적인 남자아이였고 안드레는 스포츠, 특히 하키를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엄마랑 이모랑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자라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을부딸 에나를 입양하면서 언니 카타리나가요. 직업이 뭐였냐면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로. 그러다가 클라라가 잠시 비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좀 쉬고 싶었대요. 이때 언니가 카타리나가 클라라 너 이제 시간도 많은데 봉사한다 생각하고 잠시 보육원에서 일하는 게 어때? 그렇게 자매가 함께 일하다가 보육원에서 아주 특별한 아이를 만납니다. 당시 11살이었던 여자아이. 애니츠카. 원래 이름은 애니츠카예요. 줄여서 에나라고 불렸어요.
애나는요, 원래 체코 출신이 아니에요.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는데 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애나 혼자 고아원을 여러 군데 전전했어요. 근데 갈 때마다 괴롭힘 당하고 잘 적응도 못하고 한 번은 납치돼서 노르웨이에서 납치돼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려간 적이 있어요. 다행히 어디선가 구출이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체코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체코에서 구출이 된 거야. 그렇게 좀 불쌍한 아이죠. 보육원에서 애나는 유독 카트리나를 잘 따랐습니다. 엄청 좋아해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클라라랑도 같이 친하게 지낸 거예요. 클라라도 애나 참 예쁘다. 선하고 사연 들어보니 좀 딱하기도 하고 한 번씩 눈이 더 가는 그런 아이 있잖아요. 또 애나가 병이 많았어요. 가장 큰 게 백혈병. 빠르면 2년? 오래 살아도 5년을 넘기기 힘들다. 시한부 진단을 받았고 발달장애도 있었고요. 또 고아원에서 괴롭힘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런지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해 보였습니다. 클라라는 이런 배경 다 알고 나서 안 그래도 애가 좀 딱해 보였는데 더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해요. 그래, 내가 이 가여운 아이를 키우자. 애나 죽는 날까지 정말 사랑 듬뿍 주면서 키워볼래. 그렇게 클라라가 이미 집에 두 아들이 있었지만 애나를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때가 2005년 9월이에요. 사건 터지기 한 2년 전? 근데 애나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집안이 그냥 박살이 난 거지. 애나가 어떻게 지냈냐면요. 백혈병이잖아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항상 언니 카타리나가 데리고 갔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의사한테 가서 백혈병 치료받고 정신과 진료도 받고 병이 많으니까. 근데 클라라는 한 번도 애나를 직접 병원에 데려간 적이 없어요. 일부러 안 간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해요. 또 클라라는 아들도 있고 하니까 애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은 언니 담당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클라라는 의사랑 한 번도 대화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번 의사랑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밤에 어두운 데서 차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애나가 엄마 저기 의사 이렇게 알려주니까 봤더니 의사가 지나가네? 그때 이렇게 본 게 다예요. 대신에 그래도 클라라가 엄마 아니에요. 의사랑은 문자나 이메일로 처방전이라든지 진료 기록 같은 걸 같이 공유합니다. 근데 의사가 이메일로 어떤 걸 알려주냐면 자, 어머님, 클라라, 앞으로 애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방이죠. 가정에선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애나를.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클라라, 애나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려면 엄마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사랑과 꾸준한 관심, 그리고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또 뭐가 있냐면 클라라, 애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늘 상기시켜주고요. 선물을 아낌없이 주세요. 갖고 싶은 거 다 사주세요. 선물도 좀 그래 의외긴 하지만 그래 선물도 표현 중에 하나니까 클라라는 성실히 따랐어요.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다 먹이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가 내리는 지침이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봐봐, 클라라, 애나는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아이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요, 애나랑 적극적인 스킨십이 중요해요. 전신 마사지를 해주세요. 특히 그 중요한 부위도 함께 그 부분 신경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클라라는 중요한 부위? 좀 이상하긴 한데 의사가 시키니까요 따라서 한 거예요. 마사지 해줬대. 얼마 뒤에 의사는 그걸로는 안 돼요.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군요. 더 길게, 더 부드럽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클라라가 그 마사지를 8시간이 넘게 한 적이 있대요. 나름 노력을 한 거지. 우리 딸 애나 마사지 필요하면 해야지. 근데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럼 애나가 좀 나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야. 오히려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땅만 보고 이렇게 막 걸어가고요. 사람들이랑 눈을 마주치질 못해요. 계속 막 눈길을 피하고. 분명 제가 제대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아이인데 네 발로 기어다녀요. 원숭이처럼. 또 클라라가 어디 외출이라도 하면 무조건 엄마 나 따라갈래. 같이 가. 떼쓰고. 애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요. 이거 사내라 저거 사내라. 성격은 더 난폭해집니다. 집어 던지고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분노하고 지 분에 못 이겨서 폭발하고. 클라라는
아들도 둘이 있는데 온통 애나에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게 뭐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애나 들어오고 나서요. 클라라가 몸무게 석 달 만에 10kg 빠졌어요. 뭐 어디 아픈 사람 저렇게 헬쑥해가지고. 그리고 애나의 한 가지 특징. 남동생들 야콥이랑 안드레를 극도로 경계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애들이 밝아서 막 누나 애나 같이 놀자 웃으면서 다가가는데도 애나는 훨씬 나이도 많잖아, 이 형제들보다. 근데 막 애들이 조금만 뭐 이렇게 장난치고 하면은 그냥 뿌잉 하면서 울고 피하고. 특히 클라라가 이렇게 아들들 챙길 때 있죠? 아들 학교 보내고 밥 주고 하면 째려보는 거죠. 씩씩대면서. 마치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느낌? 얼마 뒤에 또 메일로 의사의 지침이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클라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애나의 정신 상태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어요. 마사지가 별 효과가 없었나? 그리고 애나 얘기 들어보니 그 두 아들내미들이 애나를 많이 괴롭히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아무도 그 일 때문에 애나가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겨우 동생이 괴롭힌 일로? 형제들 당시 7살, 5살이거든요. 한 살 더 어렸겠다. 6살, 4살. 이 조그만한 애들이 훨씬 나이도 많고 12살짜리, 덩치도 훨씬 크고 이런 애나를 괴롭힌다고? 그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다고 치료가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아무튼 의사가 이런 진단을 내려요. 클라라, 이런 경우에는 체벌이 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나가 좋아지려면. 때리라고 의사가 이런 지침을 준 거예요. 그럼 클라라는 아니 뭔 의사가 이런 쌉소리를 하나 무시해야 하는데 이걸 또 따른 거예요. 아직 애들인데 아이 애나랑 놀다가 장난치고 그게 얼마나 심각하다고. 근데 애나는 형제들이 조금만 자기를 건드려도요 바로 그냥 괴성을 지릅니다. 근데 이젠 클라라가 그냥 넘어가지 않지. 체벌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무 숟가락 같은 걸로 손바닥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안 돼! 때렸는데 나중에는 화도 내고 형제들 방에 가둬버려요. 그 와중에도 의사한테 계속 메일이 오는 거지. 그 정도로 안 돼요. 더 세게. 아직도 애나가 괴롭힘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나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급기야 이런 말을 해요. 클라라, 당신은 아들들 친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애나를 당신의 친딸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애나의 건강이에요. 애나 시한부예요. 아들들 뭐 좀 때린다고 죽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진짜입니다. 클라라는 그렇지 애나가 제일 불쌍해. 아무 일도 아닌데 형제들 때리고 나중에는 애나 보는 앞에서 애나는 예쁘다 착하다 해주고 형제들은 화내고 때리고 괴롭히고 이 정도면 엄마가 의사한테 넘어간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요. 나중에 진짜 이 미친 의사가 정말 막장으로 나오는데 이런 지침을 줘요. 클라라, 아이들을 다 데리고 제가 알려주는 별장으로 가세요. 가면 치료를 도와주는 테라피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숲속에 오두막집을 알려주는데요. 클라라는 언니랑 카타리나랑 애나랑 아들 둘, 온 식구가 오두막으로 갔어요. 여기서 정말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두막에 갔더니 3명의 선생님이 가족들을 반겨줬어요. 여자 1명, 남자 2명 있었는데 여자는 한나 바수오바라는 여자였습니다. 남자 2명은 얀 스키라랑 얀 터크. 이렇게 5식구에 선생님 셋, 8명이에요. 저녁에 모닥불 피우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녁이 되자 사람이 6명밖에 없네. 2명은 어디로 갔을까? 바로 야콥과 안드레 형제였습니다. 형제가요. 진짜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진짜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든 일을 당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의사? 누구야? 테라피스트 3명? 뭔 짓을 한 거야? 여기 왜 부른 거야? 클라라랑 언니 카타리나는요, 뭐 이렇게 정신 나갔어요, 지금. 뭐 홀린 것 같아.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지금 그냥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린 지금 이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오두막에서 벌어진 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려 석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다가 석 달 동안 지내다가 2006년 9월에 사건 터지기 한 1년 전에 가족이 오두막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클라라가 애나를 법적으로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셋만 돌아왔어요. 형제들은 계속 오두막에 있었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이 가죠. 집으로 돌아온 클라라와 애나, 이제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형제들 방이 사라지고요. 아이들이 쓰던 장난감, 책, 게임기 다 애나 독차지. 형제 방, 애나 방 이제. 클라라는 애나 쓰라고 노트북도 좋은 거 하나 장만해주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바로 지하실로 직행한 거예요. 너네 방 이제 없어. 지하실 가. 거기서 지내. 아니, 친엄마가, 난 그래도 여러분 학대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면 계모나 계부가 좀 있잖아요. 물론 계모든 계부든 뭐 친부든 뭔 상관이야. 중요하지 않지만 아니 그래도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대신에 입양해서 데려온 딸은 잘해주고 그러다가 2007년 5월에 에드워드 집에 모니터에서 아이들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겁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클라라가 되게 순진했대요. 그러니까 순진한 건 아니야. 이건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잘 속아 넘어가고 예를 들면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거나 가짜 뉴스가 있거나 그럼 고지 곧대로 믿고 따르고 비판적인 사고를 아예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의심도 없어.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너는 특별해 이런 말 하면은 난 정말 내 뭐 되나? 내가 뭐 신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도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보통 사람들보다 가스라이팅을 하면 더 잘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지금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면서 가장 득을 보는 게 누구예요? 애나 아니에요. 13살 애나. 그러면 애나랑 의사랑 뭔가 둘이서 작당하고 꾸민 걸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애나 너무 어려. 또 애가 아파. 지능도 떨어져. 얘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의사를 구워 삶아서 이런 일을 벌이겠어요. 이제 이 사건의 진짜 이야기가 하나 둘 나옵니다. 형제들이 구출됐을 때 시점으로 가서 클라라랑 카타리나는 체포가 됐어요. 근데 애나는 실종됐어. 얘 어디 갔을까? 경찰이 수색을 하는데 안 나와요. 정말 납치라도 된 건지 꽁꽁 숨은 거예요. 근데 애나가 사실은 애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애나의 진짜 이름은 바보라 스크르로바였어요. 그리고 나이 13살 아니에요. 실제로는 33살. 33살. 소름 돋지 않아요? 저 이거 진짜 리서치하면서 막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했어요. 클라라가 30살이거든요. 지금 딸이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3살이나. 지보다 어린 동생한테 지금 입양 간 거예요. 미친년 척하고. 막 이러면서. 영화 오펀. 오펀 안 본 분들도 계실 텐데 스포 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한 영화기 때문에 좀 스포라고 하기가 그렇지만 영화 오펀을 보면 주인공이 9살 소녀예요. 부모님 없는 고아.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얘가 입양 가서 연쇄살인범이 돼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근데 나중에 보니 얘가 9살이 아니네? 에스더가 33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애나 사건이 현실판 오펀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실제로 오펀 제작진이요. 애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영감 먹고 영화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나는 바보라는 이제 바보라라고 부를게요. 이름. 얘는 어째서 나이가 33인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 바보라는 완전 희귀질환인데요. 뇌하수체 저하증이라고 한대요. 사람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보라 키가 157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좀 큰 키긴 한데 2차 성징이 잘 안 되는 거야.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외모도 살짝 어린아이고 2차 성징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되게 늦다고 합니다. 천천히. 그렇지만 얘가 33년을 살긴 살았어요. 바보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노르웨이 출신 아니에요. 그거 다 개뻥. 체코 출생이고 1974년 7월생입니다. 클라라보다 언니. 부모님이랑 세 남매가 있고 장녀예요. 근데 바보라가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았대요. 일단 사회성이 없어. 친구가 없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혈병 다 뻥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정신도 말짱해. IQ 보통의 IQ예요. 성인의 평균 IQ.
오히려 어릴 때요. 이 머리가 나쁜 쪽으로 발달해가지고 잘 돌아가서 거짓말도 잘하고 아주 영악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뭐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이 있어? 친구들 있어? 온갖 거짓말하면서 모함하고. 한 번은요. 선생님이 저 만졌어요. 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선생님 체포됐어요. 다행히 진실이 드러났는데 선생님은 애가 이상하니까 바보라 이상합니다.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 꼭 데려가세요. 당부했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된 거예요. 20대가 됐는데 특히 이때부터 거짓말이 점점 도를 지나쳐요. 특히 나이, 외모가 어려 보이니까 바보라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요. 얘는 어린아이네? 왜 애 취급을 합니다. 바보라는 처음엔 그게 싫었대요. 나를 왜, 나 지금 성인인데 왜 나 애 취급하는 거야? 나중에는요, 이걸 즐기게 된 거예요. 내 동안인 외모를 활용해서, 악용해서 어른들한테, 특히 애엄마들에게 사기를 쳐요. 일부러 막 혓꼬꾸라진 소리 하면서, 애기 소리 하면서, 저 사탕 너무 맛있겠다. 그래도 이거 먹을래? 네. 전 고아라서요. 돈도 없고요. 아파요. 좀 불쌍한 애구나. 용돈 주고 도와주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야? 애로 사는 게 훨씬 편한데? 성인보다? 나중엔 점점 극단적으로 가더니 어린애인데 아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주네? 사랑해주고 챙겨주네? 그렇게 백혈병 걸렸다 뻥치고 자폐 증상만 해서 흉내내고 뭐 더 배우냐면 틱장애. 밥 먹다가 틱 이러면서 온갖 장애란 장애는 다 배워가지고 몸에 익히는 거예요. 연기도 엄청 잘했대요. 그러니까 클라라도 감쪽같이 속였고 경찰들이 집에 왔을 때도 왜 경찰들이 지하실 문 열려고 하니까 막 하면서 네 발로 기고 미친 척 했잖아요. 그거 다 연기였던 거야. 지하실에 애들 있는 거 아니까 경찰들 가라고 막 정신 말짱합니다. 완전히 건강한 여성이 이런 식으로 바보라가요. 고아인 척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기생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진짜 기생충. 왜 오늘 타이틀이 기생충인지 알겠죠? 똑같은 수법으로 이미 2번이나 입양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마지막에 서류 만들기 직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불발됐어요, 입양이. 근데 둘 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었어. 이 엄마들의 심리를 악용한 거지. 엄마들이니까 아무래도 더 자기 자식 생각하면 참 불쌍한 애구나 이런 마음이 갈 거 아니에요. 아무튼 2번 입양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어, 얘가. 들켜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탈출을 해서 다른 애 엄마 찾고 저 불쌍한 고아예요. 저 좀 키워주세요. 뭐 길냥이야? 이렇게 2번 입양이 불발되고 나서 정신을 좀 차린 건지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학교에 가요. 근데 거기서 클라라의 언니 카타리나를 만난 거예요. 이 둘이 대학교 동기예요. 엄청 친했어. 베프였어요. 같이 공부하고 취업도 하고 둘 다 같은 보육원에서 같이 일합니다. 그러면 카타리나는 바보라가 어떤 애인지 알잖아. 33인 것도 알 거 아니에요. 왜 동생이 얘를 입양하고 키워주고 하는데 그거 지켜본 거예요. 같이 살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병원 데려가고. 카타리나 미치지 않고서야 지 친구가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지켜본다고? 그것도 지 동생에게? 가족인데? 지켜봤어요. 진짜 그냥 지켜봤어요. 사실은 요 둘이서 지독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거든. 이 종교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카타리나도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오늘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카타리나랑 바보라 둘이서 평범하게 지내요. 보육원에서 동료였지. 근데 여기서도 바보라가 어린애인 척 애기 목소리 내고 이것 좀 해주세요.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동요를 부르기도 하고 연약한 아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필요하다 나에게. 카타리나는 제가 왜 저렇게 관종짓을 하지? 이상해 보이기도 했는데 어느 날 바보라가 카타리나에게 진짜 찐 속내를 얘기합니다. 나는 옛날엔 아이 같아 보이는 이 병이 너무 싫었거든? 근데 어른들은 아이를 좋아한다? 나한테 어리다고 관심 주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나 그냥 아이가 되려고. 이게 본심이었던 거예요. 어른인 내 모습보다 아이로 보이는 바보라를 사람들이 더 좋아해주네?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리고 바보라는 2번 실패했지만 누군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착한 아기 엄마에게 입양 가고 싶은 거예요. 간절하게, 실패하지 않고. 그렇게 카타리나, 나 좀 도와줘. 내가 입양 갈 수 있게. 그럼 카타리나는 너 미쳤어? 이 나이에 입양을 가? 그 사기야.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죠. 미쳤죠? 아, 그래? 그래. 내가 너라도 그랬을 것 같아. 많이 힘들지? 내가 입양 가게 도와줄게. 뭔 생각이었던 거야. 바로 종교 때문입니다. 카타리나랑 바보라가 빠진 종교가 뭐였냐면요. 이 사이비인데 그렐 무브먼트라는 중부 유럽에 퍼져 있는 종교가 있어요. 얘도 약간 이단인데 여기서 또 한 번 이단으로 빠진 종파가 있어요. 이단의 이단. 여기 교리가 뭐냐면 죄를 지어도 그게 인류의 더 큰 선을 위한 거라면 용서가 된다. 특히 어린이 훈육에도 강한 신념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체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들 때려야 해. 사단이네 그럼. 2단 곱하기 2단. 2단의 2단, 이 종교의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더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요셉 스키라. 체코 남성인데요. 누구냐면 바보라의 아빠예요. 바보라 아빠, 엄마, 형제, 자매 전부 다 이 사이비 단원이었습니다. 오두막 갔을 때 있죠. 그때 선생님들, 테라피스트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바보라의 남동생이에요. 나머지 2명은 사이비 단원들이었어. 오두막도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던 거, 지들이 쓰던 별장 같은 거, 거기 불러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바보라가 어떻게 클라라에게 입양을 갔냐? 바보라가 보육원을 갑자기 그만뒀어요. 어느 날부터 출근을 안 해. 그리고 몇 달 뒤에 다시 보육원에 왔는데요. 어떻게 오냐면 집도 절도 없는 고아로 와요. 여긴 어디예요? 난 내 이름도 몰라요. 바보라가 몇 달 동안에 살도 쏙 빼고요. 근육 다 빠지고 가슴 축소 수술도 하고요. 성형수술도 했어요. 지방흡입 이런 거 하고. 모습이 완전 바뀐 거예요. 옷도 어떤 걸 입고 왔냐면 불쌍해 보이는 옷. 알록달록한 거. 만화 캐릭터 그려져 있고 안 빨아서 막 들어가지고 구정물 흐르는 그런 옷 입고 온 거예요. 그러고 찾아왔으니 선생님들이 못 알아본 거야. 예전 동료였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하지만 카타리나는 알죠. 알았겠죠. 얘가 바보라다. 근데 얜 불쌍한 아이야. 바보라가 입양 갈 수 있게 내가 잘 도와줘야지. 이 타이밍에 클라라가 바보라를 알게 된 겁니다. 자기 동생인데 이렇게 속이는 걸 도와준 거예요. 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아, 바보라 참 불쌍한 애예요. 얘 백혈병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보육원에서도 믿은 거예요. 조력자, 클라라의 언니 카타리나가 있었다. 카타리나는 동생에게 뭐라고 하냐면 얘 이름은 이제 애나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동안 나쁜 일도 많이 당하고 인신매매로 체코까지 온 거야. 얘 정말 불쌍한 애야. 아 맞다. 백혈병도 있어. 무슨 신데렐라야? 클라라 완전 속아 넘어가서 결국에는 입양 절차를 다 마쳐요. 근데 옛날엔 바보라가 입양되기 전에 걸렸잖아요. 2번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일을 간 거예요. 성형도 하고. 바보라는 겉으로는 노르웨이에서 체코로 팔려온 아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출생 증명서가 필요한 거지. 그러려면 생체 나이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골 연령 검사, 치아 검사, 혈액, DNA 이런 검사를 하면 의사가 이렇게 알려준대요. 추정되는 나이, 출생 연도, 월 이런 거 알려준대요. 근데 예전에 바보라는 요 검사하다 걸렸거든요. 그래서 불발됐어, 입양이. 이번에는 카타리나가 도와줬어요. 검사 보낼 때 바보라가 아니라 카타리나 친구 딸, 진짜 13살짜리 여자애가 가서 대리검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통과하고 출생증명서 나오고 나이는 1993년 12월 2일생. 이번엔 성공한 거예요. 힘들게 3번 만에 성공했으니까 얼마나 이 집에 잘 정착하고 싶었겠어. 형제들 없애버리자. 조금씩 클라라를 조정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클라라를 이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에 가입시킨 거예요. 카타리나 이용해서. 클라라는 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종교에 좀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집회 나갈 때마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세뇌됩니다. 리더가 바보라 아빠예요. 요셉 스키라. 요셉은 클라라한테 당신 딸 애나는 참 신성한 아이야. 신의 선택을 받았어. 클라라, 애나는 백혈병으로 죽기 전에 지구에 잠시 내려온 신이야. 극진히 모시도록 해. 지 딸인데 남의 집에 맡겨두고 잘해주라는 겁니다. 그것도 클라라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언니를 잘해주래.
클라라는 홀라당 넘어가요. 네, 저 사랑으로 아끼겠습니다. 앞서 의사가 내린 지침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의사는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미친 의사가 그런 말을 하겠어. 나중에 수사해보니까 메일 보낸 거, 문자 보낸 거 이거 다 언니 카타리나랑 바보라가 직접 한 거예요. 얘는 소중한 아이예요.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소중히도 마사지 해주세요.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시켰습니다. 정작 내가 지켜야 할 자기 아들 둘은 학대하고. 근데 클라라가 한번 의사를 본 적이 있었잖아요. 어두운 데서. 그 의사 아니에요. 바보라 아빠예요. 요셉. 아빠 지나가는데 아빠인데 저 의사 미친년들이지. 클라라가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또 조력자가 있었으니까. 언니가 옆에서 얼마나 부추겼어요. 집에서요 바보라가 가끔씩 막 울고 막 이러면서 정신 나간 척 막 이렇게 행동하면 옆에서 언니가 야 저거 봐 애나 지금 접신했어. 신이랑 대화 중이야. 클라라는 얘가 좀 특별한 애구나. 이 집에서 멀쩡한 사람들은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 진짜 끔찍한 게 만약에 에드워드 화면에 안 나왔으면 더 방치됐다면 뭔 일 났을 거예요. 다행히 구출된 거지. 치료 계속 받고. 근데 복지사랑 의사들이 아이들 치료할 때 보니까 애들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막 못 알아듣는 이상한 단어를 쓰고 악센트도 좀 이상해. 예를 들면 빵상 아줌마처럼 이상한 외계어를 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이비 종교에 특정 언어가 있대요. 그걸 아이들에게 1년 넘게 가르친 거야. 기도문 외우게 하고 강제로 음악 이거 이 종교의 음악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놔요. 애들 세뇌시키려고. 둘 다 침대에 눕질 못해요. 누워서 자는 법을 배우질 않은 거야.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나중에 치료하면서 침대를 져도 애들이 침대를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이렇게 눕는 거야. 여기 베개 있고 여기 누워봐. 불편해 애들이. 포크 잡는 법, 숟가락 쓰는 법 다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정말 아이들이 밝아서 열정이 있어서 빠르게 회복을 해요. 아직 어리잖아요. 5살, 7살밖에 안 됐어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걸? 말하기는 더 싫고 그래도 용감하게 경찰들에게 말합니다. 빠짐없이 다 얘기해요. 그런데도 막 중간중간에 무서워서 애들이 아저씨 근데 이거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죽일 건데 우리 지켜주실 거죠? 걱정하지 마. 그런 일 없어. 다행히도 두 형제는 학교도 잘 다니고요. 아빠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잘 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보라 잡아야죠. 이 미친년. 경찰은 뭐 헬기랑 경찰견 다 동원하고 이런 것도 너무 낭비 아니에요? 얘를 잡는다고 지금 세금을 써야 돼. 아빠 요셉도 찾아가요. 사이비 종교 그 집회하는 데도 가보고 근데 없어. 그러다가 경찰이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발신자 에나. 바보라죠. 내용은 저는 에나예요. 카타리나와 클라라는 아무런 잘못 없어요. 야콥과 안드레 형제가 저를 괴롭혔어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찾지 마세요. 이때까지는요. 경찰이 몰랐단 말이에요. 바보라가 33인 거. 그 상태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뭐야? 아니 이 글씨체가 어른인데? 내용도 이게 13살짜리가 쓴 게 맞아? 그러다가 제보도 한 통 받는데 제보자는 여성입니다.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내용이 제가 옛날부터 애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걔 33살이에요. 이름은 바보라입니다. 사진도 보내주고 진짜 옛날 사진, 옛날 바보라 사진. 그제서야 경찰도 안 거지. 원래는 13살 애나 실종 전단지였는데 이제 이거 33살 공개 수배 범이 됩니다. 바보라. 그러니 체코가 발칵 뒤집혔죠. 뭐 저런 미친년이 있나. 그러다가 2007년 12월이었어요. 사건 터지고 7개월이 지났는데 노르웨이에 있는 한 고아원에서 13살짜리 소년이 실종됩니다. 이름은 아담. 남자아이예요. 어딘가 익숙하지 않아요? 갑자기 사라졌어. 뉴스랑 신문, 전단지 다 붙고. 경찰은 아담이 다니던 학교 교장 선생님을 인터뷰하는데요. 그 아담은 학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 애가 조용하고 친구도 없고 예전에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경찰은 노르웨이 오슬로 중심으로 아담을 찾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이 눈빛, 입 닮지 않았어? 바보라랑? 위에 사진 바보라, 밑에 사진 아담이에요. 나이도 같아요. 13. 그러니까 얘가 체코에서 수배당했잖아요. 아, 이제 아예 성별까지 바꿔야겠다. 머리 빡빡 밀고 노르웨이로 도망친 거예요. 또 똑같은 레파토리. 어느 보육원으로 기어 들어가서 이번에는 아담이니까 뭐 저는 고아입니다. 배고파요. 백혈병 걸렸어요. 머리가 없어요. 이랬겠지. 뭐하는 인간이야 도대체. 체코 경찰은요, 바보라가 노르웨이로 도망간 것까지는 추적을 했어요. 가보니까 마침 오슬로에서 아담이라는 아이가 실종됐네? 자세히 보니 뭐야? 바보라 아니야? 노르웨이가 인구가 500만이 조금 넘어요. 아동 실종 사건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 다 전단지 붙고 국민들이 모두 압니다. 숨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2008년 1월에 도주한 지 8개월 만에 체포됐어요. 노르웨이 북쪽에 엄청 추운 마을이에요. 트롬소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실종 전단지 봤던 어떤 남성이 신고해서 체포됩니다. 체코로 송환까지 돼요. 그러면 자, 아직도 궁금해. 바보라는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왜 변태 행위를 시킨 걸까?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뭐 돈이 생겨요? 바보라가 뭐 금전적인 이득은 크게 챙긴 게 없습니다. 뭐 원하는 선물을 받긴 했지만 뭐 엄청 큰 돈은 아니죠. 클라라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바보라의 아버지 사이비 종교, 원래 사이비라는 게 금전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 조종하는 게 목적이지 않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패가 망신시키는 거. 저는 솔직히 사진을 보는데 이게 법정에서의 모습이거든요. 머리가 좀 자랐어요, 빡빡이에서. 나 왜 이렇게 전청조가 생각나지? 그 사기꾼의 그 남장하고 되게 어설프고 조그만해가지고 전청조도 약간 좀 조그만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바보라가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바보라 모태 사이비 신앙입니다. 근데 요 집단이요 변태적인 행위를 많이 했대요. 특히 어린이랑 여성들 상대로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키고 거의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러다가 이 종교 집단 안에서 한 여성이 죽는 일이 생겨요. 노역하다가 이 일로 리더 중에 한 명이 체포되고 뭐 감금돼 있던 여성들 다 풀려나는데 그게 2007년도예요. 야콥이랑 안드레가 창고에서 발견되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 해산되고. 근데 모르죠. 공식적으로는 해산인데 쥐들끼리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 종교 집단도 처벌받아야 하거든요. 형제들 학대죄로. 특히 바보라 아빠. 깊숙이 관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갔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바보라 아빠는. 아직도 체포 안 됐고 행방불명 상태. 어디 숨어 있겠지.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종교 해산시키면서 경찰은 이 은혜가 그동안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현금을 갈취했나? 약을 팔았나? 뭐가 나오냐면 비디오. 과학적으로 고통받는 장면들. 그 비디오를 만들어서요. 다크웹에 판 거예요. 예를 들면 N번방 같은 거지. 돈 받고 영상 주고. 정말 천벌받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취를 하려고 이제 너무 끔찍해 진짜. 그래서 지금 막 그런 오두막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 끔찍한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목적이 있어 얘네가. 비디오 찍으려고 바보라는 돌아다니면서 클라라 같은 아이 엄마에게 아이도 있고 여성도 있고 요런 가정에 접근한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어요. 또 바보라 혼자 한 게 아니죠. 종교 집단 단원들 그중에는 클라라의 언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다 도와준 거지. 왜냐면 우리 종교 집단의 수익과 연결되는 일 아니에요. 진짜 너무 뼛속까지 무서운 것들이야. 1년 뒤인 2008년 10월에 바보라의 재판이 열립니다. 바보라는요,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법정이 나올 때 난 이것도 또 경악했어. 동화책이랑 테디베어를 품에 꼭 안고서 나와요. 이거 들고 나오면 지가 10대로 보이는 줄 아는 거예요? 나 동화책 읽는데요. 무서워요. 티드버거 하드 이러면 지가 10대가 되나? 이런 것조차 이미 다 들통이 났잖아. 다 까발려졌잖아. 뭐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형량을 적게 받을까 고민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들고 나오냐고. 보고 배운 게 이런 거야.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
어떻게든 내가 입양 2번 실패했지만 어떻게든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그 집념. 진짜 무섭다. 법정에는 바보라랑 또 클라라, 카타리나 이 두 자매, 또 오두막에 있었던 사이비 단원들 있죠. 3명. 그 중에 한 명이 바보라의 남동생입니다. 다 같이 재판을 받아요. 바보라 측 변호인은 얘 아픈 애입니다. 정신병력이 있어요. 근데 이미 감정 다 받았거든요. 멀쩡했어요. 정신병 있는 거 척한 거다. 연기하고 거짓말한 거다. 바보라 지능도 정상이라고 했어요. 클라라랑 카타리나도 역시 정상적이다. 클라라는 증언대에서 막 펑펑 울어요. 팍 우는데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해요. 왜냐하면 그 눈물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억울합니다. 카타리나랑 바보라랑 저는 당했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카타리나는 더 이상해요. 이건 전부 클라라 잘못입니다. 제 종교가 어때서요? 종교의 자유 있지 않아요? 이 둘이 자매가 법정에서 퇴장할 때 둘이 쌍욕하면서 갔어요. 아이들 걱정은 없어. 바보라는 혼신의 힘을 당해서 마지막으로 연기를 해요. 정신병 전략도 안 먹히지?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들이 저를 괴롭혀서요. 저 죽고 싶었어요. 야콥이랑 안드레 나쁜 아이들이에요. 훈육이 필요했어요. 아니 애들이 내가 뭐 10대라도 되면 말을 안 해. 5살, 7살한테 뭘 당해 지가. 30대가 꼬맹이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이 모습 보고 다들 막 진짜 제정신 아니다. 진짜 미친년이다 진짜. 당연히 유죄가 나오고요. 형량 미리 말씀드리면 김목을 잡으세요. 언니 카타리나 10년, 클라라 9년, 사이비 단원들 각각 7년, 5년, 3년 나오고요. 요 3명들 오두막에서 그 사이비 단원들이에요. 근데 7년, 5년, 3년 나왔어. 바보라 고작 5년. 이 모든 일의 원흉, 배후, 꼴랑 5년? 저것도 형량이라고 준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요. 이마저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보라가 2011년 11월에 석방돼요. 3년 만에. 그 뒤에 몰라요. 이름도 바꾸고 나이는 뭐 또 모르지 어떻게 바꿨는지. 남잔지 여잔지도 몰라요. 체코 어딘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그런 거 꼬박꼬박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클라라 9년 받았지만 5년 만에 석방됐고요. 카타리나도 6년 만에 나왔어요. 나머지 단원들 다 나왔어요. 결국 지금 체코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로 나왔어요. 몇십 년도 부족한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나온다고? 찾아가면 어떡해? 근데 더 짠한 게요. 야콥이랑 안드레가 계속 엄마를 그리워했대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빠가 클라라 감옥에 있을 때도 계속 며느리 데려갔대요.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데 엄마라고 찾는 게 더 짠하지 않아요? 원래는 클라라 유죄 받으면서 양육권 박탈됐거든요. 아빠한테 갔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 보고 싶다. 엄마랑 지내고 싶다. 계속 그 의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사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황은 몰라요. 여기 나온 사람들 다 진짜 쳐돌긴 했지만 이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거 한두 명이 벌인 일탈이 아니에요. 개인의 일탈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런 처벌까지 나왔으니 이게 나라예요. 체코 선진국 될 수 있겠어? 아무튼 어찌 됐건 뭐 이미 나왔으니까 야콥이랑 안드레는 아픔 잘 잊고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